안녕하세요. 4회차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험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많이들 긴장되고 그러실 거예요. 그래도 이제 스스로가 관리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체력 관리 잘 하시고요. 그래도 이제 아침, 저녁은 선선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견딜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1번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보면은요. 1번은 이제 부동산의 특성이죠. 이 부동산의 특성에 관해서는 거의 출제 그 빈도는 100%에 가깝다고 보셔야 돼요. 거의 뭐 냅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그다음 토지의 용어, 주택의 용어, 이거는 정말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풀 때 이제 앞으로 실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항상 문제 풀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을 보니까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항상 옳은 거는 그러면 뭐야? 동그라미 딱 쳐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서부터 보겠습니다. 토지는 영속성으로 인해 물리적,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감가상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왜 틀렸느냐? 바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요것 때문에 틀렸다는 얘기예요. 영속성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비소모성이에요. 비소모성. 따라서 토지는 시간이 흘러도 또는 사용 수익을 하더라도 소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물리적 감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부동성 및 인접성으로 말미암아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경제적 감가는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틀린 게 되는 거죠. 자, 2번에 보시면 2번은 이거죠. 토지는 이제 부동산을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그럼 어떻게 돼요?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자산,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2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맨 끝에 보면 소비재의 성격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게 틀렸죠, 이게. 이렇게 소비재의 성격도 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토지는 개별성으로 인해 자, 개별성이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토지는 물리적으로 똑같은 것이 없다. 대체제가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용도적 관점에서도 공급을 늘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문장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별성 따로, 그 다음에 공급을 늘릴 수 없다. 이거 따로 되죠. 토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부증성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용도 변경이라는 게 있죠. 용도 변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용도적 공급을 늘릴 수 있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개별성과는 이제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4번. 부증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증성이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뭐야? 불가능하다. 이런 뜻 아니에요? 자연물이기 때문에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격에 대해서 뭐야? 완전 비탄력적이죠. 근데 알겠는데 이내 공급은 특정 용도란 말이 나왔어요. 뜬금없이. 그러니까 따라서 용도적인 공급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용도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게 아니죠. 이거 어떻게 고쳐야 돼요? 부증성으로 인해 토지에 어떻게 돼요? 물리적 공급은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빠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장단기적으로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뭐가 용도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따라서 토지는 뭐야? 용도적인 측면에선 공급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이 아니라 뭐 비탄력이나 탄력 이렇게 돼야 되겠죠. 따라서 용도적인 관점에서는 완전 비탄력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탄력적이죠. 무슨 말이냐? 용도적인 관점에서는 공급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능하기 때문에 완전 비탄력이 아니죠. 그래서 요거 아닙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정답은 뭐야? 5번이 되겠네요. 따라서 토지는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죠.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이게 뭡니까? 부동성. 그렇죠? 위치의 고정성. 그래서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도 이동을 못 해요. 못 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인 시장이 아니라 뭐예요? 국지화된다. 또는 지역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정답 몇 번이야? 이제 5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이게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2번도 역시 이제 토지의 이제 자연 특성 중에서 영속성에 관한 거예요. 영속성. 그래서 옳은 거 이거 동그라미 치워놓고 뭐예요? 영속성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번 토지는 어떻게 돼요? 물리적 감가상각의 적용이 배제된다. 맞죠? 영속성이라는 게 비소모성이니까 어떻게 돼요? 물리적인 관점에서는 소모 마모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적 감가는 발생할 수 있어요. 자, 니은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 부동산 시장이 지역별로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이런 말 나왔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부동성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부동성 때문에. 이건 맞고요. 이거는 이제 해당되는 건 부동성이에요. 자, 우리가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인 시장이 아니라 지역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시장이기 때문에 이 뭐 여기 지역이 있으면 강북이 있고 강북 시장이 있고 강남 시장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강북과 강남 시장이 뭐야? 별개로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강북은 뭐야? 예를 들어서 초과 공급인데 강남은 초과 수요다. 근데 이제 여기서 공간 이동이 안 되죠, 이게. 공간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된다. 그럼 뭐야? 부동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결국 니은번은 부동성과 관련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보겠어요. 토지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신규 생산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신규로 새로 생산할 수 없다. 생산이 안 된다. 신규로 생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생산비, 원가라는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규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산비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그건 뭡니까? 신규 생산할 수 없다. 그래서 원가라는 개념이 없다. 그건 뭡니까? 부증성 아닙니까? 따라서 이것도 디귿번은 뭐야? 부증성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번에 보면 관리란 말이 나왔어요. 관리. 관리라는 벌써 단어가 나오면 이건 수명이 길어야 되는 거예요. 수명이 긴 것만이 관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명이 길기 때문에 어떻게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즉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매입을 할 거다. 이럴 때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거죠. 왜요? 수명이 길기 때문에 그래요. 수명이 길고 우리는 또 뭐가 있어요? 영속성이 있고 이용의 비가역성이 있어요. 이용의 비가역성이라는 게 뭡니까? 한 번 결정하면 번복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쉬운 얘기로 이제 주택 청약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갖고 이제 입주자 모집을 해서 아파트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됐다. 그런데 이제 나는 당첨이 되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를 나 취소하겠다. 계약 취소하겠다. 그러면 엄청난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뭐 재당첨 제한 기간이 따라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청약 통장은 이제 무의미하거든요. 굉장히 불이익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계약금, 뭐 그다음 중도금이 간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죠. 이와 같이 우리는 한번 결정하면 번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속성과 그다음에 이용의 비가역성 때문에 부동산 활동, 여기서 주로 이제 투자 활동이 되겠죠.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맞죠, 여러분? 예. 그다음에 이제 미음본 보겠어요. 부동산은 물리적 관점에서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개별성에 대한 설명이죠. 개별성. 그렇죠? 그 다음에 비읍번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왜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냐면 수명이 길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의 소득이득, 즉 임대 수익과 자본이득, 매각 수익이 나오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에. 그래서 뭐야?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그럼 이게 맞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정답은 몇 번이에요? 이제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같은 맥락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3번은 뭐냐면 이제 토지의 용어입니다. 토지의 용어.
토지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뭡니까? 결국 토지의 특성, 그다음에 3번은 뭡니까? 토지 용어잖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거의 매년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말 철저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틀린 거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1번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 이제 환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환지라는 게 뭡니까? 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을 하죠. 그럼 이제 사업 시행 방식 중에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환지라는 건 뭐야? 환지 여기 보세요. 밖으로 환자에 땅 짓자잖아요. 그래서 농촌 토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 토지로 바꾸는 걸 뭐라 그래요? 환지라 하죠. 그 다음에 환지 처분이라고 있죠. 그래서 원래의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 처분한다는 건 이 도시용 토지로, 농촌 토지를 도시용 토지로 여기 뭐 재배분한다. 이게 중요한 말이라고 했어요. 수업 시간에 제가. 따라서 이 재배분이 뭐야? 환지 처분이죠. 환지 처분한다. 근데 만약에 시험에 재매각이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재매각이다. 그럼 틀린 겁니다. 환지 처분은 재매각이 아니라 뭡니까? 이거는 재배분, 환지 처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재배분, 요거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소지에 대한 내용이죠. 대지 또는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상태로서의 토지를 우리가 소지라 하죠. 그래서 이제 소지를 바탕소자의 땅짓자입니다. 소지를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해서 택지로 이제 용도 변경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이 소지를 개발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도로,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이 들어가서 택지로 용도 변경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무슨 사업이라고 그래요? 도시개발사업이라 하죠. 3번에 보시면 이제 뭐냐면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 포락지가 아니죠, 이거는. 여기 틀렸죠? 여기 틀렸습니다. 포락지가 아니라 뭐야? 빈지죠, 빈지. 또는 공유수면법에서는 뭐라 해요? 이걸 바닷가라 합니다. 바닷가. 그렇죠? 빈지 또는 바닷가. 빈지, 바닷가는 전부 다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이니까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요 해변 토지를 우리가 빈지, 바닷가라 합니다. 네, 틀렸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요? 3번이 이제 틀린 게 되겠습니다. 4번에 보면 토지와 도로 등 경계 사이의 경사진 부분의 토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이거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도로가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여기까지가 갑의 땅이라는 얘기예요. 갑의 땅. 갑의 땅인데 뭐라고 했어요? 토지와 도로 사이의 이 경사진 부분.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럼 이거는 쓸모없는 땅이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법지라 하죠. 소유할 뿐 실익이 없는 땅을 뭐라고 그래요? 법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를 채비지라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일단 보류지라 하죠. 보류지. 그럼 보류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환지 처분하지 않는 땅을 보류지라고 그래요. 보류지는 채비지하고 플러스 공공용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건 보류지는 환지 처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비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일반 매각을 해서 시행자가 비용으로 교체하는 땅이죠. 그래서 사업비로 쓰는 땅이고, 이 공공용지는 이제 뭐래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학교, 또는 뭐요? 요즘은 동사무소로 하지 않죠? 이제 주민자치센터, 파출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공공용지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5번은 이제 채비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이제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인데, 이 4번은 뭐냐면, 이제 옳은 거예요. 일단 옳은 거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거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이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냐하면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것도 아니고 옳은 거 몇 개 이렇게 묻잖아요. 이런 게 어렵죠. 자, 그래서 이제 하여간 어찌됐건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 관련된 거는 매년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매년 나옵니다. 이거는 수요와 공급과 관련된 거. 이게 쉽게 말해서 수요량의 변화냐, 수요의 변화냐, 수요 증가냐, 감소냐, 공급량의 변화냐, 공급의 변화냐, 공급 증가냐, 감소냐. 이건 매년 묻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번에 묻는 문제, 공급 증가예요. 신규 아파트입니다. 공급 증가. 그럼 써야 돼요. 뭐라고요? 공급 증가. 이거를 이제 고르라는 얘기, 공급 증가를. 자, 그럼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기억번에 보면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율이 상승했대요. 그럼 이거는 공급이 아니라 수요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니까. 주택의 수요자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담보대출 이 금리가 올랐어요. 그러면 이건 수요가 감소하는 겁니다. 기억번은 수요 감소가 되는 거예요. 니은번에 보면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대요. 그럼 건축 원자재 가격 하락하면 이건 공급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건축 원자재 가격 하락했다. 그럼 공급 증가. 왜? 생산 요소 가격 하락했으니까요. 디귿번에 보면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이래요. 자, 그러면 집값이 계속 오른대요. 상승장에 있대요. 그럼 상승장에 있으면 뭐야? 당연히 건설회사, 시행자들은 뭐야? 계속 밀어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급은 뭐야? 증가하겠죠. 그래서 가격 상승 예상되면 어떻게 돼요? 공급 증가. 그 다음에 아파트 건설 사업자, 주택 건설 사업자가 증가했대요. 공급자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급 증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음번에 보면 원가 절감이 나왔어요. 원가 절감. 원가가 절감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공급자 입장에서 땡큐죠. 그러니까 뭐야? 공급 증가.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잘 보셔야 되는데 비읍번. 아파트 가격 상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파트 가격이나 해당 지역의 가격이잖아요. 이건 공급량입니다. 공급량. 공급이 아니라 뭐야? 공급량이에요. 그렇죠? 해당 지역의 가격은 공급량이고 해당 지역 가격 이외의 요인이 나와요. 공급이니까. 이건 공급량이죠. 이건 공급량 증가입니다.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 플러스 관계죠.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그래요? 공급 법칙이라 하죠. 그래서 이거는 공급량 증가가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맞는 건 몇 개요? 4개. 그래서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이런 문제가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게. 헷갈리는데 잘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5번이네요. 5번은 이제 탄력성 문제인데 틀린 거를 모르시오. 탄력성도 뭐요? 계산 문제 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계산 문제 또는 말 문제는 뭐 매년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뭐 금년에는 어떻게 나올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잘 나옵니다. 자, 해서 이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틀린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 1번 DSR이 나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DSR이 완화됐대요. 그러면 이제 LTV, DTI, DSR이 완화됐다라는 건 쉽게 말하면은 주택담보대출을 더 많이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돈을 더 많이 빌려주겠다.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빌려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는 증가하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2번 조심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자, 2번에 보면 자, 여기 보면 아파트 뭐가 수요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대체재인 주거용 오피스텔 수요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아파트 수요, 여기는 뭐야? 오피스텔 수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게 가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체재란 말이 나왔고요. 대체재. 그러면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체재란 얘기예요. 근데 대체재인데 앞에 나온 게 가격이 아니라 수요가 나왔어요. 그럼 사람들은 이거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이 뭐야? 이게 서로 대체재예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그쵸? 왜? 어느 걸 소비해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아파트 수요 감소했대요. 그럼 아파트 수요 감소했다는 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일로 이동했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둘이서 대체제니까. 그러면 일로 이동했다는 얘기, 사람들이 일로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증가하겠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따라서 이 A가 물어본 이 앞에 있는 A 부분이 가격이 아니라 수요란 얘기예요. 이게 가격으로 물어보느냐, 수요로 물어보느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가격이 물어보면 아파트 가격이 예를 들어서 하락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어때요? 대체재인 주거용 오피스텔 수요는 증가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수요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체재인데 보세요. 이 수요 감소했대요. 이쪽에서.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어디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일로 이동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수요는 증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조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자,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일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죠.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은 죄송합니다. 이게 반대로 했네요.
자, 그러면 수요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증가하고,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근데 어떻게 돼요? 동일한 크기로 증가한다. 폭이 같다 이거죠. 이렇게. 같다. 그럼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같다. 같다. 폭이 같아요. 변화폭은 같은데 방향이 반대잖아요. 방향이 반대죠, 여러분. 방향이 반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량은 뭐야? 불변이죠. 변하지 않는다. 거래량은 불변. 그 다음에 가격은 변하죠? 앞에 거 보면 되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은 상승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정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4번이 이제, 3번이 그래서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뭐가 나왔어요? 수요 공급이 동일한 크기로 증가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데, 같다. 이 소리거든요. 그럼 이건 뭐야? 폭도 같고 방향도 같죠. 그러면 같다에 같다잖아요. 같다에 같다니까 가격은 뭐야? 불변이죠. 가격은 불변이고 거래량은 변하죠. 근데 앞에 수요가 증가하니까 거래량은 증가한다. 그러니까 4번에 보시면 어떻게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이다. 자, 5번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 자, 해당 부동산 가격의 변화는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했어요. 그럼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했으니까 공급량이 변하죠. 그렇죠? 공급량이 변하니까 동일한 공급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 이거 빼주고 이거 빼면 상자가 꼭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왜요? 이거는 무슨 변화니까? 공급의 변화요? 공급량의 변화요? 공급량의 변화는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했다. 그럼 공급량의 변화죠? 그래서 이제 맞는 표현이 되겠죠. 틀린 건 몇 번이에요?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이냐면은 6번입니다. 6번 역시 뭐야? 틀린 겁니다. 틀린 거.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잘못 만졌나, 제가? 네. 자, 됐네요. 자, 그럼 이제, 자, 보세요. 6번에 이제, 요 1번이 바로 이거네요. 자, 보면, 맨 끝에 가격으로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 더, 탄, 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가격 물어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 더, 탄, 덜. 비탄력적일수록 더 변한다. 변화폭은 커진다. 탄력적일수록 덜 변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폭은 작아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하나하나 봅시다. 자, 수요가 증가할 때, 그러면 수요가 증가할 때가 1번이에요. 그럼 여러분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뒤로 쭉 갑니다. 그럼 가격은 상승하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죠. 자, 맞죠?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해요? 더 상승한대요. 더. 그럼 이게 더냐 덜이냐는 뭘 봐야 돼요? 자, 요걸 보기 위해서는 요걸 봐야죠. 요 가운데를 보면 되는 거예요. 가운데 딱 보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는 건 뭐야? 비탄력이잖아요. 비탄력. 그렇죠? 더. 맞죠? 그래서 이제 1번은 맞는 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돼요. 되게 쉽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대요. 그럼 탄력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가격을 내려야 되는 거죠. 탄력적일 때는. 비 올려 탄 내려니까 이건 내려야 돼요. 내려야 되는데 임대를 올렸대요. 올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총 임대 수입은 감소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봅시다. 3번에 보면 가격 탄력성 2이래요. 근데 가격이 1% 상승할 때 수요량이 2% 상승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게 왜 틀렸느냐? 이게 틀렸는데 이게 왜 틀렸느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다 필요 없고 자,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증가해야 돼요? 감소해야 돼요? 감소해야죠. 그러니까 수요량은 뭐야? 수요량이 상승했다.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왜요? 가격과 수요량은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함수잖아요.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자,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수요량은 증가해야 돼? 감소해야 돼? 감소.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틀린 겁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이것저것 붙어서 헷갈리는 건데요. 하여간 가격과 수요량은 마이너스 함수, 수요 법칙. 가격과 공급량은 플러스 함수, 공급 법칙. 그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부동산을 지역별, 용도별로 세분화하면 보다 탄력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에 비해서 수요가 비탄력적이에요. 근데 시장을 뭐 가격별, 용도별, 위치별 이렇게 시장을 나누면 이걸 세분화라고 그래요. 세분화. 세분 나왔죠? 간을 세자에다가 세분, 나눌 분. 그래서 간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가늘게 나누면 전체를 나누면 뭐로? 지역별이나 용도별이나 가격별로 나누면 그 하나하나 시장을 우리가 무슨 시장이라고 그래요? 부분 시장 또는 뭐야? 하위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아파트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여기 서초구 여기가 반포니까 서초구 뭐 반포동 그렇죠? 그다음에 아파트 34평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세워버리면은 하나의 부분 시장이 되잖아요. 하위 시장이. 여기에는 꽤 많은 대체제들이 있죠. 그래서 보다 탄력적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뭐냐면 교차 탄력성인데요. 여러분, 교차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대체제 아니면 보완제 가격이 나와야 돼요. 대체제 아니면 뭐야? 보완제. 그러면 이것이 A와 B 두 개의 재화가 있는데 이 A와 B가 대체제냐 보완제냐 따지는 게 바로 교차 탄력성이에요. 그러니까 교차가 나오면 대체제 아니면 보완제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한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자 A입니다. 이게 A. 자 가격이 변할 때 다른 재화 뭐죠? B. 그래서 이제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공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공식으로 만들면 이게 되죠. 분모는 뭐죠? 분모는 예를 들어서 여기 분모는 가수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가수. 가격의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 무조건 가수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수요량이 해당 재화란 말이에요. 여기 만약에 아파트라면 그렇죠? 아파트라면 아파트에 이제 대치제 또는 보완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요 분모로 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제가 주로 하는 게 빌라인데 빌라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어느 한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그렇죠?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게 교차 탄력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말로 하게 되면 빌라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부호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같죠? 그럼 이게 양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교차 탄력성의 양수가 나오면 어떻게 빌라와 아파트는 뭐야? 대체제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요 문제도 이제 조금 까다롭죠? 왜냐하면 이제 일일이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5번과 6번 같은 문제 이런 패턴 또는 이런 어떤 유형의 문제가 매년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한 문제에서 두 문제 꼭 냅니다, 이거. 이런 건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걸 좀 알고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이 뭐냐면요. 7번은 이게 바로 이제 뭡니까? 경기 변동입니다. 경기 변동. 경기 변동은 이제 이런 건데요. 시험의 경기 변동은 매년 한 문제 정도 내고요. 한 문제 내는데 거의 난이도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볼게요. 자, 기억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정점이 높고 저점이 깊죠. 그래서 진폭이 크다. 그 얘기고. 니은번에 보면은 이거 틀렸네요. 그쵸? 방학이라는 말이 나왔죠. 방학. 이거 방학이 나와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작위적 변동이 아니라 계절적 변동. 디귿번에 보면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 초래되는 비주기적 경기 변동. 이건 뭐야? 무작위적 변동이죠. 무작위적 변동. 그래서 장기적 변동이 아니라 무작위적 불규칙 변동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번. 부동산 경기는 불규칙적이죠. 굉장히. 그래서 주기와 진폭, 그 다음에 그때그때 다 다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규칙적이다.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음번. 후퇴시장 나왔어요. 여러분 후퇴시장은 이제 수축이냐 확장이냐 한번 먼저 보면 돼요. 후퇴시장은 수축입니다. 수축. 그렇죠? 수축이니까 누구 위주예요? 매수자 위주잖아요. 그런데 매수자 중시에서 매도자 중시로 변한다. 이게 틀렸죠? 그래서 이게 뭐야? 매수자하고 매도자하고 자리만 바꾸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맞는 건 뭐가 되는 거? 맞는 거는
기억번과 그다음에 리일번 요 두 개만 받겠네요. 그러니까 따라서 요즘은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내느냐?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서 옳은 거는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되잖아요. 이게 더 어려워집니다, 문제가. 이렇게 이제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내게 되면. 그래서 이제 7번 같이 이렇게 박스 쳐놓고 옳은 것은 또는 틀린 거로 연결된 것은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가 최근에 추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으니까 잘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자, 이번에는 이제 8번인데요. 이 8번은 이제 뭐냐면요. 주택시장 분석인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좀 출제 빈도는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잘 안 냅니다. 여기를. 그렇지만 한번 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내거든요. 가끔 낸다는 거 한 5년에 한 번씩 내는 것 같더라고요. 어찌됐건 간에 이제 그 8번에 1번에 보면 주택 서비스라는 게 뭐냐. 용어의 정의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주택이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효용입니다. 그 효용을 주택 서비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주택시장 분석 시 주택 서비스를 측정 단위로 정하면 동질적인 상품으로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34평 아파트는 면적은 같지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 가격이 달라요. 가격이 다르다는 건 개별성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면적 기준이 아니라 주택 서비스라는 기준으로 바꿔버리면은 다 동질적인 상품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으로 분석하기가 편하네요. 그래서 4번에 보면 주택을 물리적 개념으로 분석하면 완전 경쟁 모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 왜 곤란하냐?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이 뭐죠?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 재화는 동질적이어야 되잖아요. 동질적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개별성이니까 안 맞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주택 개념을 포기하고 주택 서비스 개념으로 가게 되면 동질적인 상품으로 되니까 완전 경쟁 시장으로 분석하기가 용이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3번에 보면 자,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돼 있어요. 유량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10만 세대가 공급이 되고 신규 공급이 10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택 유량의 공급량은 10만 세대가 되고 그중에서 9만 세대가 분양이 되었대요. 그러면 유량의 수요량은 9만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그럼 틀렸겠네요. 자, 오늘 현재 그러면 이게 저량입니다. 저량. 500만 세대가 존재하고 재고량이 500만이잖아요. 재고량이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에요. 그럼 주택 저량의 공급량은 495만이 아니라 500만이 되겠습니다. 500만. 그래서 이제 5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5만 세대가 빈집이라고 한다면 주택 저량의 수요량은 495만 세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공급량을 빼고 이거를 수요량으로 바꾸면 맞죠. 그 다음에 공급량은 얼마야? 공급량은 이제 얼마가 되느냐? 500만 세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9번인데 이제 탄력성 계산 문제죠, 여러분. 탄력성 계산 문제인데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는 이 문제를 문풀을 하면서 제가 FMD로만 풀어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쉽게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문제 나오면 감사한 문제예요. 왜냐?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아파트 수요량의 전체 변화를 구하라. 요거 나오면 아주 땡큐예요. 그 다음에 정상재다. 이거 잘 봐야 돼요. 정상재다 또는 대체재다. 이거 잘 봐요. 부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보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각각 0.5, 1이래요. 그러면 잘 보세요. 0.5래요. 자, 가격 탄력성 0.5죠. 곱하기 그러면 아파트 가격의 변화율을 곱해주면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득 탄력성이 얼마래요? 1입니다. 소득 탄력성 1이죠? 그러면 여기다 뭘 곱해주냐면은 여기다 소득의 변화율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소득의 변화율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죠. 단,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그러면 요 두 개를, 요거를 이제 우리가 요거를 가라하고,
요걸 나라 하면 그러면 가하고 나를 더하면 이게 전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이 되는 겁니다. 이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풀면 돼요. 단지 이제 부호만 조심하면 돼요. 가격과 수요량은 이건 마이너스 관계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상재다. 그러면 소득과 수요는 어떻게 플러스 관계죠. 이 부호만 조심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어요. 자,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대요? 2% 상승했죠? 플러스 2란 말이에요. 2. 그렇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소득이 2% 감소했대요. 근데 마이너스 2래요. 소득이 감소했대요. 그럼 여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왜냐? 부호가 같아야 돼요. 이건 부호가 반대가 돼야 돼요. 가격과 수요량은 마이너스 함수고 소득과 수요는 플러스란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경우에. 부호만 조심하면 돼요. 그럼 50이니까 얼마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그렇죠? 그 다음에 얼마야? 이거는 1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뭐야? 마이너스 2. 이 두 개 더하라는 얘기예요. 이 두 개. 이 두 개 더하니까 뭐야? 마이너스 3. 그렇죠? 마이너스 3이니까 뭐야? 3% 감소. 정답은 몇 번이야? 2번이 되겠네요. 이게 푸는 거예요. 대신 부호만 조심하면 돼요. 여기 보면 가격과 수요량은 서로 반대입니다. 부호가. 그 다음에 이제 소득과 요 수요량은 어떻게 부호가 같아야 돼요. 어느 경우에 정상제인 경우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 이렇게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풀면 금방 풀죠? 예. 이런 문제 나오면 아주 고맙죠. 예. 자, 해서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이 뭐냐면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옳은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10번은 이제 이거죠.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이에요. 도시 내부 구조 이론. 그럼 버제스의 동심원, 호이트의 선형 이론, 헤이슬만의 다핵심 이론. 이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1번을 한번 봅시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튀닌의 동심원 이론을 응용한 거죠. 리카도가 아니라 이게 아니죠. 리카도가 아니라 뭐야? 튀닌의 동심원. 그러니까 동심원이라는 단어는 최초로 쓴 게 누구예요? 튀닌입니다. 그러니까 튀닌의 동심원 모형을 도시에 응용하였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자, 그러면 여기에 가정은 뭐예요? 버제스의 동심원 모형의 가정은 외곽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어떻게 해요? 이게 집값이 비싸요.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할수록 외곽으로 나가는 겁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뭐라고요? 외곽으로 나가요. 나가기 때문에 외곽으로 나갈수록 어떻게 돼요? 질병, 빈곤, 범죄율은 감소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3번. 자, 호이트의 선형이론에서 도시가 성장하는데 장애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왜 틀렸느냐 이거죠. 호이트는 뭐냐면 이 주택 가격의 분포 유형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 어떤 교통축을 따라서 도시가 성장하더라. 그러니까 교통이 이제 어떤 교통이라는 건 전철이나 또는 고속도로 이런 건데 이런 도로들인데 이런 도로들은 어떻게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멀리 못 가는 거죠. 외곽으로 더 많이 못 나간단 말이에요. 장애물 때문에. 강을 만나면 멈추는 거고 산을 만나면 멈추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장애물이 존재한다고 가정합니다. 장애물이. 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가 외곽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데 장애물이 있으면 다 멈추는 거예요, 이게. 그쵸?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존재한다. 그래서 장애물이 없는 쪽으로 도시가 뭐야? 그쪽으로 뻗어나간단 말이에요. 장애물이 없는 쪽으로. 뭐 예를 들어서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주 쉽게 얘기해서 여기가 서울이잖아요. 서울이고 서울이면 이제 중심에 한강 이렇게 지나잖아요. 그럼 여기가 강북이잖아요. 강북 쭉 가면 뭐야? 여기 휴전선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더 이상 못 가잖아요. 장애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쉽게 말해서. 근데 강남은 뭐야? 강남은 장애물이 없으니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강남 밑에 이제 뭐가 있어요? 분당이 있고, 분당 밑에 동탄, 용인,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갈 수 있는데, 강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다가 파주에서 딱 멈춥니다, 이렇게. 도시가 성장하다가. 그렇죠. 왜 멈춰요? 파주 넘어서는 이제 임진강이잖아요. 북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애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따라서 현실적으로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존재한다라고 가정하죠. 상식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뭐냐면 다핵심 이론은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을 더욱 발전시킨 모형이다. 4번이 맞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누구예요? 버제스의 동심원, 그 다음에 누굽니까? 호이트의 선형 이론, 그 다음에 해리스만의 다핵심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해 갔다. 자, 그럼 5번은 왜 틀렸을까요? 그 다핵 발생 요인이 나왔네요. 그래서 특정 위치나 시설의 필요성, 그 다음에 유사활동 길이 또는 동종활동 길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입시적 비양립성이 아니죠. 이거 분산한다는 얘기, 분산한다는 거 아니에요? 분산이 아니죠. 이건 분산이 아니라 집중이죠, 집중. 근데 여기 보면 또 집중하라고 했죠. 이거 집중해야 돼요, 분산해야 돼요, 분산. 그러니까 따라서 요놈과 요놈이 이렇게 자리를 바꾸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자, 11번인데요. 자, 이제 11번은 뭐냐면, 이제 시장에 대한 설명이에요. 옳은 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옳은 거 골라라. 자, 그러면 이제 1번에 보면, 부동산 시장은, 지역에 따라 여러 개의 부분 시장으로 나눌 수 있죠. 따라서 여러 개의 부분 시장이 나오는데 세분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각각의 부분 시장별로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가 뭐야? 상쇄된다. 이게 틀렸죠. 이게 틀렸네요. 왜 틀렸어요, 여러분? 자, 부분 시장별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분 시장별로 이게 상쇄될 수가 없어요. 이게 따로따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일한 시장에 매매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 시장이 있고 만약에 월세 시장이 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서로 상쇄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는 매매는 매매끼리, 전세는 전세끼리, 월세는 월세끼리. 지금 어떻게 돼요? 매매 시장 잘 안 돼요. 여기도 안 돼요. 되는 건 뭐야? 월세 시장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쇄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각각 어떻게 해야 돼요? 작동을 합니다. 이게 부분 시장별로. 요 하나하나를 무슨 시장이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하나하나를 뭐라 그래요? 부분 시장. 또는 뭐라 그래요? 하위 시장이라 하죠. 하나하나를 부분 시장 또는 하위 시장이라 하죠. 자, 그 다음에 2번. 신규 공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가격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 뭐 장기적,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단기적이라고 그래야 돼요. 장기적으로는 신규 공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왜곡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시장이란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 유사한 가격이 형성되는 지적구역이다. 그렇죠. 이처럼 지적 공간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 여러 개의 부분 시장으로 나눠질 수 없다야, 있다야? 있다 그래요. 부분 시장으로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자, 4번. 개별성 때문에 어떻게 상품이 표준화될 수가 없죠. 비표준화죠. 비표준화. 그럼 이제 5번이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정답은 5번이죠. 부동산 고가품이죠. 그래서 이제 비싸기 때문에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못하죠, 여러분. 특히 진입이 안 되죠, 진입. 진입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또 대출도 많이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청약한다는 것도 이 당첨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가품이기 때문에 대출이 필수고, 그 다음 어느 소득이 받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청약에서 당첨된다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 경쟁 시장은 진입과 퇴거가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개별성이 있죠. 고가품 때문에 시장 진입이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든다. 그럼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뭐냐? 이제 12번인데요. 12번. 12번인데 12번은 이제 지대 공간 구조 이거네요. 그러니까 12번서부터는 여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